예, 두 번째 주제 발표를 맡은 이광표입니다. 제가 금일 말씀드린 주제는 스마트 건설 제도 정책적 한계와 개선 방안이라는 제목을 달고 있긴 하지만 결국 스마트 건설의 활성화를 위해서 제도 정책적 측면에 있어서 이제 무엇이 문제냐, 그리고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결국 이제 기술은 계속적으로 발전한다는 측면을 고려해 보면 결국 향후에 저희 건설 산업이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의 산업 체계, 법 제도에 따른 산업 체계는 과연 어느 방향이 최종적인 이제 기술적 관점의 발전 방향이 될 것이냐에 대한 고민으로도 같이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인 내용의 흐름은 이제 저희가 이제 왜 스마트 건설에 대한 고민, 그리고 제도 정책에 대한 고민, 그리고 화두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선 말씀드리고요. 이에 이어서 이제 그 글로벌 주요국의 경우는 현재 이제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익히 뭐 많이 아시는 내용일 수 있겠지만 결국은 이제 그를 통해서 저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현재 저희의 문제점이 무엇이고 결국 어느 방향으로 가져가야 될지에 대한 실마리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해당 내용에 있어서 이제 주요 포인트를 좀 짚어보려고 하고요. 이를 토대로 이제 현행 한계와 그리고 개선 방안을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격적인 발표에 앞서서 이제 저희 연구원의 이제 전반적인 고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서 공감대를 얻어가고 싶은데요. 그간에 사실 시공에 대한 초점에 맞춰서 많은 이제 고민과 논의, 이슈들이 있어 왔지만 사실 이제 범건설 산업이라는 차원에서 보면 결국 계획 단계부터 설계 시공, 그리고 목적물의 거래 운영, 그리고 이후에 노후화까지 이어지는 과정에서 화면에서 보시는 것 같이 정부뿐만 아니라 다양한 참여자들이,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그 과정에 있어서 결국 그 관계나 여러 가지 이제 계약적 측면에 있어서 통합적이고 유기적인 상황을 저희가 이끌어 왔느냐, 아니면 반대로 파편적이고 분절적인 상황을 토대로 그간의 산업이 흘러왔느냐 라는 측면에 대한 고민인데요. 결국 저희는 아마 후자 쪽에 좀 더 가깝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이제 파편화되어 있고 분절화되어 있는 산업 구조 때문에 흔히 말하는 이제 가불 문화 또는 승자 독식 등의 불공정 거래에 대한 문제, 그리고 스마트 건설과 밀접한 이제 저생산성들의 이제 고질적인 산업적 문제가 유발되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고민이고요. 결국 이러한 환경 안에서 지속 가능한 건설 산업의 경쟁력은 과연 확보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입니다. 산업 외적으로도 좀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흔히 말하는 이제 건설 산업의 이제 황금기죠. 7, 80년대 생각해 보면 당시에는 높은 경제 성장, 그리고 높은 인구 증가 등 이제 현재와는 좀 다른 환경이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생각해 보면 매일 뉴스에 나오는 이제 낮은 경제 성장이나 저출산, 고령화의 문제에 직면해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이러한 산업 환경이 변화하고 있는데 과거와 기존과 같은 방식으로 건설 산업을 계속 이끌어가는 과정에서 우리는 과연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입니다. 결국 사람이나 가치, 문화에 대한 부분은 ESG를 통해서 해소하고자 하는 부분이고요. 아까 원장님께서도 말씀 주셨지만 지난 10월 8일에 이제 이에 대한 논의를 한번 이룬 바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이나 생산성에 대한 부분은 스마트 건설을 통해서 해결점을 좀 찾아가고자 하는 게 저희의 관점입니다. 그리고 이 중에 제도 정책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예. 본격적인 이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결국 스마트 건설의 시작은 산업이 가지고 있는 이제 노동집약적 특성에 따른 생산성 이슈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그 논의의 시작이 2010년대 중반 정도라고 생각을 한다면 한 10년 정도, 정확히 8년이지만 10년 정도 흐른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는 스마트 건설 전반, 개념부터 참여 주체, 생산 시스템이나 제도적 기반 전반에 대한 그간의 성과에 대한 진단, 그리고 필요하다면 새로운 신규 방향성을 새롭게 가져갈 필요가 있는 시점이 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또 그간의 시간이 흘러오면서 초기에는 생산성의 관점에서 시작을 했지만 결국 최근에 많이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산업의 이미지나 공사비 문제, 숙련 인력의 문제, 출산율 저하에 따른 생산인구 감소 문제에 과연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가 주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같이 생각해보면 결국 기술을 통한 산업혁신은 필수적인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스마트 건설의 중요성은 날로 높아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이제 그간의 저희 법 제도 체계를 생각해보면 사실상 이제 국내 건설 산업의 법 제도는 공공의 체계가 이제 민간 시장까지 규율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그 중요성은 매우 높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복잡화되고 이해관계자가 다양화되고 품질 안전 등 각종 문제에 직면해 오면서 규제들이 많이 양산되고요. 그리고 이에 따라서 복수부처에 다 법령 제도로 얽혀있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는 결국 산업 자체를 좀 더 고도화하고 세밀화하는 부분도 가져갈 수 있겠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경직적이고 분절화되는 방향으로도 이끌어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품질 안전 충분히 확보될 수 있는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표적으로 스마트 건설을 들 수 있죠.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결국 스마트 건설 활성화를 위해서는 재원 조달부터 발주, 운낙찰, 계약 공사비, 시공, 사업 관리 전반에 대한 새로운 통합적 체계가 요구되고 있는데 기존 체계만으로 이게 해결이 가능할 것인가? 또는 기존 체계 안에서 개별 제도 개선만으로 결국 새로운 체계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가 오늘 발표의 이제 주요한 화두입니다. 물론 정부 역시 스마트 건설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충분한 것 같고요. 지난 2017년 제6차 건진 기본계획을 시작으로 다양한 종합대책을 마련해 왔습니다. 전체적인 기조를 말씀드리면 이제 건설 산업의 디지털화, 자동화를 표방하고 있는 상황이고 목표점은 생산성이나 안정성으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기술이나 사업, 산업 부분별로 세부 정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부분별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기술입니다. 기술은 익히 알고 계신 이제 기술개발 초창기 특성상 대규모 R&D 추진을 통해서 기술을 확보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실제로 오늘 이제 토론자로 참석해서 한국도로공사에서 해당 과제를 열심히 수행 중인 걸로 알고 있고 가시적인 성과를 계속 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앞서도 한번 나왔지만 이제 시장 확산을 위한 제도 정책의 동시 추진의 측면에서는 발빠른 대응은 좀 늦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그 대표적으로 이제 사업의 관점에서 볼 수 있겠는데요. 결국 이제 스마트 턴키 등 발주 방식, 그리고 풍단가 기반의 공사비, 그리고 개별 기술을 기준으로 한 기술에 대한 이제 시방 등의 기술 기준 등을 마련을 통해서 이제 사업 시행을 어느 정도 이제 발주 단계로 넘어오긴 했는데 결국 각 단계별로도 아쉬움이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발주 방식에 있어서는 대형 공사 발주 방식 전반에 대한 고민은 어떻게 할 거지? 공사비, 총사업비 관리 체계에 따른 한계성은 어떻게 해소할지, 그리고 기술 기준, 현행과 같이 개별 기술 기준을 마련해가는 방식으로 과연 시장이 활성화되는 시점에 적정 대응이 가능한지, 그리고 사업 시행과 관련해서는 결국 총사업비 관리 체계에 따른 한계성으로 인해서 공기업 준정부 기관 총사업비 관리 지침 대상 사업만을 발주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산업 인프라 역시 이제 기술 개발 기업을 위주로 육성 정책을 펼쳐왔고 기존의 경력 관리 체계랑 연계해 왔는데 결국 실질적 기술 활용의 주체로 볼 수 있는 건설 기업은 그 지원 대상에서 많이 소외되어 있는 상황이었고요. 결국 인력 양성의 본질은 스마트 건설에 대한 가치에 대한 인식 전환과 교육을 통한 역량 강화로 볼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 그동안 잘 수행되어 왔는지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산업에서 결국 우리는 현재 어디까지 와 있는지 설문조사도 좀 간단히 수행해 봤습니다. 일단 기술 발전 수준에 있어서는 일부 선도 기술에 한해 이제 도입 가능한 수준까지 왔다라는 의견이 이제 대다수였고요. 기술 활용의 측면에서는 정부 주도형 특정 기술이나 발주 방식 위주로 이제 제한적으로 도입되고 있다 정도의 의견이었습니다. 결국 빔이나 아니면 기술력 입지를 위주로 이제 제한적으로 한정적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해 보면 여전히 기술 도입이나 활용의 발전 가능성 은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또 반면으로 한계가 여전히 존재하지 않나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결국 그럼 이를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법제도적 기반, 사업비에 대한 문제, 발주 계약 방식 등 산업 전반적인 제도 정책에 대한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예, 해외 동향 부분인데요. 해외 동향은 이미 이제 많은 자료를 통해서 나오고 있긴 한데, 결국 그에 해당하는 이제 일본이나 싱가포르, 미국, 영국에 대한 자료들을 전반적으로 좀 조사를 해봤고요. 이 중에서 과연 저희가 가져갈 수 있는 게 뭔지를 위주로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주로 저희와 유사한 산업 체계나 이제 산업의 특성을 지니고 있는 일본 사례를 위주로 많이 말씀드릴 예정이고요. 이 외에 이제 싱가포르나 미국의 사례도 같이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술입니다. 일본의 경우는 기술에 있어서 이제 공공공사의 신기술을 활용하고 민간 사업자의 이제 기술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체계로서 네티스라는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네티스라는 플랫폼의 역할이 무엇이냐라고 봤을 때는 기술을 활용하기 위한 풀로서의 역할, 그리고 비용이나 시방 등의 정보 제공의 역할, 그리고 기술 활용 방안과의 실제로 연계성을 가져가면서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운영 체계는 어떻게 돌아가고 있느냐? 우선은 실용화가 완료된 기술, 그리고 또 한 측면은 종래 기술과의 차별성이 명확한 기술에 대해서 신기술로 등록을 하고 있고요. 그런 등록된 기술에 대해서 우측 하단에 보이시는 발주자 지정형부터 시공자 희망형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이제 사업 내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영 결과를 토대로 사업 평가를 하고 있고 사업 평가 결과를 가지고선 기술에 대한 등급을 매기고 있고 그 등급 기반의 인센티브도 같이 제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다음으로 일본은 사업적 측면에 있어서는 일단은 익히 알고 계시는 생산성 관점의 가장 핵심적 부분으로 볼 수 있는 사업 초기 단계에 이제 협력적 관계 유지를 위한 ECI 개념을 도입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기반이 되는 기술로서는 빔을 플랫폼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빔을 기반으로 조사 계획이나 설계 단계의 검토 고도화를 가져가고 있고요. 이를 토대로 한 복수 공정의 이제 동시 추진까지 유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가장 어떻게 보면 관심이 높으실 발주나 사업비 체계 부분인데요. 일단 가장 큰 저희와의 차이는 일본의 경우는 총사업비 관리 지침이 없습니다. 즉 저희와 같은 대형공사에 있어서 규율을 받는 제한적인 규제 요소가 없다는 부분이고요. 이에 따라서 발주나 계약, 시공의 시점별로 발주자가 기술을 지정하거나 또는 계약 상대자가 제한할 수 있는 자유로운 환경이 마련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발주 계약 전에 있어서는 발주자가 지정하는 기술에 있어서는 비용을 사업에 사전 반영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계약 상대자가 제한하는 기술에 대해서는 발주자 협의를 통해서 비용을 일정 부분 반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시공 중에 있어서는 설계 변경을 통해서 발주자 협의 과정을 거쳐 해당 기술 및 기술에 따른 비용을 같이 반영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비용 기준은 뭘로 가져가고 있냐? 앞서 말씀드린 네티스 체계 말씀드렸는데요. 네티스 체계의 활용 결과를 기반으로 해서 결국은 시공 패키지 단가 내에 이제 비용을 녹여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정부에서 가지고 있는 시공 패키지 단가화되지 않은 경우에 있어서는 네티스 상에 올려진 기술 개발 등록자가 올린 비용 그리고 품의 단가에 대한 정보를 토대로 비용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비용을 반영하는 원칙은 무엇이냐라고 봤을 땐 기본적으로 기술을 지정하거나 제한한 주체의 비용 부담 원칙을 기본으로 가져가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발주자가 지정한 비용은 발주자가 전액 부담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계약 상대자가 제한한 기술에 있어서는 기존 기술이나 공법을 기반으로 표준 적산액을 산정한 비용 외에 초과 분해 안에서 즉 기술을 도입함에 따른 비용 초과 분해 안에서만 계약 상대자가 부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산업적 측면입니다. 산업적 측면에 있어서 일본은 이제 전 산업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보조금이나 세제, 융자 혜택 등 직접적 지원책을 좀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고, 전 산업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이를 주도하고 있는 정보기관 자체는 저희로 치면 중소벤처기업부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청이 이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 항목에 있어서는 기계장치나 시스템에 대한 구축 비용이나 소프트웨어 구입비, 이 외에도 인력과 관련한 훈련 경비나 임금 등도 일부 지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싱가포르 역시 이제 지원책을 위주로 한 스마트 건설 활성화를 유도하고 있는데요. 다만 일본과의 차이점을 말씀드리자면 기금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요. 건설산업 혁신기금이라는 걸 기반으로 하고 있다 보니까 BCA, 즉 저희에 해당하는 국토교통부, 건설청에서 이를 주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대상에 있어서는 발주자부터 사업, 기업, 인력까지 일본보다는 좀 더 폭넓게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원책에 있어서는 인센티브나 비용이나 세제 등의 직접적 지원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이제 민간 발주자 대상의 연면적 인센티브를 지원한다거나, 공공사업의 경우 싱가포르 국가 차원에서 핵심 기술로 인정하고 있는 DFML 기술을 접목하였을 때 사업 단위의 보조금을 지원한다거나, 이 외에도 기업의 생산성 향상이나 생산성 향상을 위한 프로세스 개선을 위한 비용들을 같이 지원하고 해당 과정에서 세제 혜택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미국입니다. 미국은 사실상 저희가 흔히 인식하기에 이제 대표적인 민간 주도 시장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혁신 조달 방식이나 첨단 기술 확산의 필요성은 충분히 인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관점이 무엇이냐라고 봤을 때는 이제 국가 경제 차원, 그리고 국가 경제 차원에서의 기간 산업 강화의 중요성을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이를 토대로 이제 혁신 조달 방식이나 첨단 기술 활성화를 위한 비용 보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화면 하단에 보시는 대표적인 이제 4가지 프로그램인데요. 일단 혁신 조달이나 기술 개발에 대한 지원, 현장 평가 등 성능 검증에 대한 지원, 그리고 프로젝트의 시범 적용에 대한 지원, 이 외에도 혁신 수준이 높아 고비용이 소요되는 경우 추가적인 비용 보조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는 이제 연방 도로청 차원에서 같이 지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앞서 말씀드린 국내 현황과 그리고 해외 사례를 토대로 저희가 이제 도출한 현행 한계점 부분인데요. 결국 종합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면 그간의 제도가 좀 한시적이고 확장적인 시각은 좀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부분입니다. 결국 대표적으로 기술의 관점에서 보자면 기술의 개발에는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개발된 기술들이 어떻게 관리되고 어떻게 사업에 들어가서 확산되어야 할지에 대한 고민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하고요. 사업에 있어서는 앞서 말씀드린 이제 사업 차원의 각종 문제로 인해서 현 체계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사업 발주나 효율적 운영에까지는 아직 진도가 나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산업 인프라 역시 스마트 건설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기반 인프라 전반에 대한 이제 확보가 아직 미흡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전체를 하나하나 말씀드리기엔 시간적 한계도 있다 보니까 주요한 문제점 위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법적 근거 부재입니다. 사실 21대 국회에서도 스마트 건설 활성화 또는 정책 추진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많은 노력이 있어 왔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이제 이원우 의원의 특별법안이 있겠고요. 이외에도 이제 건직법 개정안 노력도 있었는데요. 다만 이제 입법까지는 이루어졌는데 마지막 문턱은 넘지 못하고 이제 실패한 사례입니다. 그 결과 이제
현재까지 스마트 건설이라는 용어 또는 스마트 건설 기술이라는 용어는 아직 저희 법 안으로 들어오고 있지 못한 상황이고요. 결국 향후에 이제 지속적인 정책 추진의 일관성 확보나 투자 지원을 위해서 법적 근거는 명확히 좀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기술 부분입니다. 기술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까지 저희가 이제 일본과 같은 선순환 체계를 가져가고 있지 못한 것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결국 기술의 풀로서의 역할, 그리고 공사비나 기술 기준의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 기술의 신뢰성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선순환 관리 체계는 필수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저희 산업 안에 이제 대표적으로 스마트 건설 기술을 다루고 있는 제도는 두 가지로 볼 수 있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이케아 잘 알고 계시는 건설 신기술 제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스마트 건설 기술마다 이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는데, 각각의 이제 핵심적 한계를 좀 보면, 건설 신기술 제도 같은 경우는 이제 소프트웨어 그간의 이제 공법이나 장비 위주로 이제 기술을 지정하다 보니까 순수 소프트웨어 기술이나 재료 등의 측면에서 과연 추가적인 스마트 건설 기술로 지정이 가능할 것인가, 그리고 평가 기준상에 있어서도 기간이 좀 길게 소요됩니다. 그리고 이제 현장 실사와 관련해서 신청자가 이제 비용을 부담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고비용이 소요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결국 이렇게 보면은 이제 저희 산업 안에 대부분의 기업들이 중소기업임을 고려하면 여력이 있는 기업들이 많지 않아서 이제 저 기술로 인정받기 쉽지 않은 상황이고, 그 무엇보다 이제 중요한 한 가지 평가 기준으로 보고 있는 건 경제성 평가가 있는데요. 지금 스마트 건설 기술 평가하면 경제성 평가 잘 나올까요? 아마 그렇다면 건설 신기술 제도 안에서 스마트 건설 기술을 받아주고 있긴 하지만 이걸 충분히 확산하기에는 현 시점상의 문제는 일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기술 신뢰성을 확보하거나 비용 정보를 제공한다거나 기술 기준을 제공한다거나 이제 신기술 품새물을 연계해서 품새물로 넘어가는 체계, 이 외에도 인센티브 상황에 있는 강점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스마트 건설 기술 마당 같은 경우는 사실상 이제 등록제를 기반으로 해서 많은 기술 풀을 확보하고자 하는 노력을 기반으로 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공사비 정보를 기술 등록자 선택 사항으로 둠에 따라서 실질적 활용도가 낮아지고, 이에 따라서 결국은 사문화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또 등록제 기반으로 가다 보니까 신뢰성 확보에도 문제가 생기고, 인센티브나 구체적인 일본과 같은 사업 반영 방안과의 연계성이 부족해서 유효한 성과는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발주 방식 측면입니다. 사업 단위로 넘어오겠습니다. 발주 방식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알고 계시는 저희의 이제 발주 체계 자체가 기본적으로 이제 최근에 많이 깨지긴 했지만 금액을 기준으로 가고 있고, 이런 금액 기준의 획일적인 그리고 경직적인 발주 체계로 인해서 결국 신규 새로운 발주 방식을 도입하기에는 많은 한계가 있는 상황입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해외 같은 경우는 결국 사업 참여자의 협업 강화나 사업 관리 기법의 선진화, 그리고 스마트 건설 이런 활용 확대를 위한 다양한 이제 IPD부터 해서 IPDC, IPD 라이트, 프로그레스 DB 등 다양한 발주 방식을 도입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부분 저희 현재 받아들일 수 있을지 고민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계약 방식입니다. 계약 방식에 있어서도 결국 스마트 건설의 목적인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는 첨단 기술이나 관리 기법을 도입을 통해서 생산성 향상을 담보해야 하지만, 대형이나 장기 건설 공사, 즉 스마트 건설 기술의 활용이 많이 예상되는 대상 사업의 경우 장기 계속 계약으로 대부분 갈 것이 명확한 상황이라면 결국 생산성을 담보할 수 있을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점점 총액이나 이제 연부액을 사전에 확정 지어가지고선 제때 사업이 끝날 수 있는 계속비 계약의 방식은 이제 점차 줄어들고 있고, 최근 3년간은 이제 발주가 되지 있지 않은 상황을 생각한다면 이런 부분들도 같이 좀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외에도 이제 생산성 향상이나 이제 고품질의 상품 제공 등을 위해서는 협업 중심의 이제 사업 수행 체계는 분명히 필요한데, 현행과 같은 분리 발주나 업역 제한의 문제 등 역시 주요한 장애로 작용할 것이 명확한 상황입니다. 사업비 부분입니다. 사업비 부분과 관련해서는 일단 간단히 현행 저희의 이제 체계를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저희는 이제 기재부 총사업비 관리팀의 대형 사업의 경우 대부분 영향을 받고요. 해당 대형 사업에 있어서는 대형 사업의 경우는 이제 스마트 건설 기술이 주로 적용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그랬을 때 결국 예타 이후에 예비비 10%는 빠지게 되는 상황이고요. 이후에 총사업비의 증가는 사실상 규제 요인으로 이제 불가한 상황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계약 이후에 자율조정 한도액을 통해서 이제 설계 변경을 일부 유도하고 있긴 하지만, 이 역시도 이제 제한된 자율조정 항목임을 고려하면 실효성은 낮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를 이제 스마트 건설 기술 도입 과정과 한번 접목시켜 보겠습니다. 결국 예타 단계에서 그간의 사업의 사례가 많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면 예타 단계에서 스마트 건설 기술은 들어오기 쉽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조사 계획이나 설계 단계로 넘어왔을 때 스마트 건설 기술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것이고, 발주 계약 단계에 있어서는 기술형 입찰을 통해서 발주자의 기술 제한 요청 등을 저희가 받을 수 있을 것이고, 시공 단계로 넘어갔을 때는 기술 활용 제한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앞서 말씀드린 이제 총사업비 관리 체계에 따라서
스마트 건설 기술이 현실적으로는 반영이 불가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리고 설계 변경을 통해서도 현재는 스마트 안전만을 이제 자율조정 항목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스마트 기술이 사업 안으로 들어오기에는 현행 체계상 한계가 분명합니다. 비용 반영 원칙과 기준에 대한 부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런 이제 기재부의 총사업비 관리 지침의 한계에 따라서 결국은 공기업이나 조정부기관 총사업비 관리 지침에 따르는 일부 사업만을 대상으로 사업을 발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표적으로는 이제 LH 사례를 들 수 있는데요. 결국 해당 경우에 이제 사업 초기에 발주자가 기술을 지정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대부분 PS 방식으로 가고 있고요. 이런 PS 방식으로밖에 갈 수 없는 상황이라면 과연 발주자가 사전에 기술을 지정하는 방식이나 시공 중에 계약 상대자가 기술을 제안하는 방식은 과연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비용을 반영하는 기준에 있어서도 지금 품 단가 방식으로 가고 있는데 하나씩 기술에 대해서 개별 업무에 대해서 품을 만들고 단가를 만들었을 때 과연 시장이 활성화되었을 시점에 우리는 과연 대응이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같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산업 인프라 부분은 이제 앞서 말씀드린 법적 근거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요. 아직까지 이제 정의는 물론이거니와 법정 계획이 상위 계획이죠. 저희 스마트 건설 활성화를 위한 상위 계획이나 산업에 대한 실태 조사 부분, 각종 지원 체계 제도화를 통한 적극적인 지원 등은 부재한 상황이고요. 기술 개발이나 이제 지원과 관련된 기업 지원 측면에서는 결국 그간의 노력이 이제 기술 개발 기업만을 위주로 흘러온 것이 아니냐, 그리고 비용 외에 간접적 지원을 위주로 흘러온 것이 아니냐 하는 측면. 결국 이를 다시 빗대어 보면 실질적 기술 활용 주체인 건설 기업에 대한 지원은 또 하나 대부분 중소기업으로 이루어진 건설기업이나 기술개발기업에 대한 직접 지원의 필요성은 어떻게 저희가 다가가야 될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력 부분입니다. 인력 부분 역시 기존의 인력 양성이나 관리체계를 따르고 있는데요. 교육훈련부터 좀 간단히 살펴보면 개별 기술별 교육훈련 전반이 다 마련되어 있는가? 아직 부족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럼 마련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시방이나 업무 기준, 기술 기준부터 명확히 해야겠죠. 그럼 언제 마련돼서 그걸 받아서 저희가 교육 훈련 과정으로 반영할 수 있을 것인가? 너무 오래 걸릴 것이라는 생각이 좀 드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결국 사업 참여자들은 발주자부터 계약 상대자, 하도급자, 다양한데 맞춤형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느냐에 대한 고민. 마지막으로 실무와의 연계성 문제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직무 분야, 전문 분야에 있어서도 스마트 기술의 도입에 따른 새로운 직무 분야에 대한 부분 어떻게 받아들일지 결국 대학 교육부터 시작해야 되는 부분인데 기본적인 체계상으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받아야 될지에 대한 고민. 등급 체계에 있어서는 교육을 통한 가점을 통해서 이제 교육 훈련을 유도하고 있지만 사실상 등급 체계의 대다수의 비율을 차지하고 결정하는 건 자격, 학력, 경력입니다. 단순히 교육의 가점 체계만으로 활성화가 가능할지에 대한 부분 고민이 충분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앞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이제 한계점들에 따라서 저희가 도출한 이제 대안들인데요. 크게 보면 두 가지 방향성인 것 같습니다. 현행 규제상으로 인해서 이제 각종 한계가 유발되는 부분을 해소해 나가야 될 것이고요. 또 한 부분은 스마트 건설 기술이라는 새로운 기술 또는 방식이 도입됨에 따라서 새로운 환경이 그간 없었던 제도가 새롭게 구축돼야 될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법령의 신설부터 해서 개별 훈령이나 고시, 정책의 추진, 다양한 노력이 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를 다른 한편으로 보면 결국 현재 우리가 직면해 있는 복수부처의 다 법령이나 제도로 얽혀있는 상황에서 개별 제도 개선만으로 스마트 건설 활성화를 적게 우리가 유도할 수 있을 것인가는 한번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과도기적 차원에서 우선은 그래도 스마트 건설을 추진하기 위한 개별 제도 개선도 분명히 필요하겠지만 결국 최종 목적지는 산업체계 전반을 아우르는 통합적 추진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이를 통해서만 전체를 아우르는 방식을 통해서만 시장 참여자 상호 간의 합리적 역할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고 그 과정이 흘러가면서 신뢰관계가 구축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저희가 설문조사를 간단히 수행해본 결과 시장 자체에서는 당연히 통합적 제도 정책에 대한 수요가 높았고요. 물론 산업 내 역할 특성상 이제 공공 입장에서는 기존 체계에 대한 수요가 좀 더 높았습니다. 다만 이제 기업이나 그 외에 이제 기술개발 기업 등 전반을 포함해서는 특별법 등의 통합적 접근이 보다 선호도가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선 첫 번째로 공감대 형성이 제일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토대로 범부처 간 기능 간 연계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범부처 간 기능 간 연계를 위해서는 컨트롤 타워가 반드시 필요하고요. 이 범부처 간 연계나 컨트롤 타워의 구축을 위해서는 결국 건설 산업 그리고 스마트 건설 정책에 대한 위상의 격상이 좀 필요하고 국가 단위의 문제의식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만
결국 최종적인 저희의 목적지, 구체적인 청사진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대표적으로 일본 사례를 들 수 있겠는데요. 일본의 경우는 최근 이제 2016년에 아이콘성 1.0에서 지난 4월인가요? 2.0까지 나오고 있는데 그 배경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일본 같은 경우는 일단은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명확히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저출산에 따라서 인구가 감소할 것이고 그럼 생산 가능 인구가 저하될 것인데 우리 건설 산업 안에 누가 들어와서 일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 경제나 국민 생활 차원에서 기반 인프라는 분명히 필요한데 그럼 우리는 사람이 적은 상황에서 기반 인프라를 과연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요.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건설 기계를 기반으로 한 현장의 무인화, 자동화, 탈현장화, 시공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결국 요 하단에 보이는 요게 이제 일본의 청사진으로 봐주시면 될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될지 현 시점에 다시 한번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개별적으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발주 방식 측면에 있어서는 결국 현행과 같은 분절적 제한적 사업 추진 방식만으로는 이제 생산성 달성의 한계는 분명히 느끼고 있는 부분이고요. 이 외에 이제 결국 우리가 나아갈 방향은 통합적이고 협력적인 관계를 가져가기 위한 이제 새로운 발주 방식의 도입이나 아니면 기존 발주 방식의 변형된 형태의 접근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흔히 말씀드리는 최종 목적지로 보다면 이제 풀 IPD 자체는 이제 저희가 한 번에 가기 쉽지 않을 것 같고요. IPDC나 IPD 라이트나 이런 방식을 과도기적 방식으로 접근함으로써 최종적으로 이제 전체적인 통합적 체계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기술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결국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기술의 풀을 확보하거나 기술 정보를 확보하거나 그리고 기술의 신뢰성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결국 신규 기술 관리 체계는 도입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관점에서 접근해야 될 것인가? 우선 첫 번째는 산업 현황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현재 기술을 개발해야 될 주요 주체는 중소기업이나 기술개발 기업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 기업들이 기술을 개발해서 한 방에 건설 신기술 제도까지 지정까지 갈 수 있을까요? 아마 여러 개 안 될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기술 제도로 들어가기 위한 경제성 등의 평가 항목들을 고려한다면 지정은 더욱더 쉽지 않을 것이고 그럼 거기에 맞춤형으로 조금 더 완화된 기준을 가진 새로운 관리 체계를 교두보적으로 좀 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관리 체계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이제 저희의 목적지는 건설 기술의 진흥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봤을 때 이제 건설 신기술 제도와의 연계성을 가져가는 방향으로 접근할 수 있겠고요. 앞서 말씀드린 건설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한계성 중에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결국 현장 실사, 시험 시공에 대한 부분인데 이런 부분을 인센티브로 제공함으로써 이제 기술을 제한하고 제한된 기술에 대해서 조금 더 완화된 평가 기준을 가지고 스마트 건설 기술로 인정해주고 인정된 기술에 대해서는 현장 실사나 시험 시공 등을 지원함으로써 최종적으로 건설 신기술 제도까지 연계되는 선순환 체계를 가져가고 건설 신기술 제도가 가지고 있는 이제 인센티브를 통해서 사업으로 넘어가는 방식으로 접근할 필요가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술 반영 부분입니다. 기술 반영에 있어서는 결국은 조사 계획이나 설계 단계에 발주자가 기술을 지정하거나 아니면 설계 단계부터 계약 상대자가 참여하거나 아니면 발주 계약 단계에서 발주자의 계약 상대자에 대한 기술 제한 요청을 받아들이거나 시공 단계에 계약 상대자가 기술을 제한하는 경우를 받아들일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인데요. 이를 위해서 사실상 이제 총사업비 관리 지침에 대한 이제 규제에서는 필수적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스마트 건설 사업에 대한 지정을 통해서 예외를 두거나 아니면 현 체계 자체를 이제 새롭게 좀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예산안에 있어서는 예비비를 활용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요. 시공 단계에 있어서는 자율조정 항목 추가를 통해서 자율조정 한동액을 활용하는 방식이 합리적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업비 반영 원칙입니다. 사업비 반영 원칙을 좀 살펴보기 위해서 먼저 설문조사보다 간단히 살펴봤는데요. 일단 실제로 스마트 건설 기술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비용이 증가하냐? 91.8%가 증가한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면 비용 부담 원칙은 기술 제한 주체로 가는 게 맞겠느냐라고 봤을 때는 대부분 동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발주자 지정 기술의 경우는 어떤 방식을 선호하냐? 추정 가격에 태우는 확정가 방식을 선호하는 방식으로 나왔고요. 발주자 제한 요청의 기술은 앞서 말씀드린 이제 PS 방식, 현행과 같은 방식으로 가는 게 합리적이지 않겠냐라는 게 시장의 의견이었고요. 사례도 좀 살펴봤습니다. 결국 이제 LH 사례인데요. LH 두 사례는 이제 앞서 말씀드린 기재부의 총사업비 관리 지침에 따라서 저촉을 받기 때문에 대상 사업 두 개는 공기업이나 준장비기관 총사업비 관리 지침의 규율을 받는 사업이고요. 각각에 대해서 이제 스마트 턴키 사업 같은 경우는 자체적인 원가 기준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발주자 지정형으로 갔고 추정 가격이 확정가 형태로 태워져 있었고 금액적 수준에 있어서는 한 7% 정도가 반영되어 있는 상황이었고요. CMR 사업에 있어서는 원가 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발주자의 기술 제한 요청 방식으로 갔고 이에 따라서 PS 방식으로 가는 대신 시중 가격의
관점에서는 한 5.2% 정도가 이제 비용이 반영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정리해보면 계약 전에 발주자 지정 기술은 추정 가격이나 예정 가격 작성에 따른 확정가 방식으로 가는 게 명확할 것 같고요. 그 기준을 뭘로 볼 것이냐? 우선은 표준품셈이나 표준시장 단가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해당 사항이 없을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이제 기술관리 체계 안에 기술 등록자 또는 인정기술에 대한 개발자가 올려놓은 정보를 활용하는 방식이 합리적일 것이고요. 발주자의 이제 제한 요청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기술 제한의 경우는 PS 방식으로 가되, 다만 기술의 적용 범위에 있어서 이제 공사 목적도 전반에 적용되느냐 아니면 해당 특정 업무에 한정되느냐에 따라서 이제 추정 가격의 반영 수준을 좀 달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계약 중에 있어서는 결국 설계 변경 방식을 활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비용에 있어서는 기존의 이제 기술이나 공법을 통한 산정한 비용 외에 추가 분야에서만 발주자가 인정 기술에 대해서 지급하는 방식이 합리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계약 방식 역시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제 계속비 사업 방식으로 추진돼야만 이제 생산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이고요. 결국은 이를 위해서는 이제 예외 조항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부분입니다. 예,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는 결국 이제 저희의 이제 새로운 시공 환경이 나타난다면 이에 따른 이제 사업 관리 방식 역시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에서 좀 발빠르게 먼저 움직이고 있는 부분인데요. 예, 일본은 건설 기계 기반의 무인화 자동화 시공 환경을 추구하고 있다 보니까 사람이 없는 환경에서의 과연 안전성, 그리고 거기까지 가는 과정에서 과도기적 상황에서의 안전성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을지부터 먼저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역시 이러한 부분에 대한 조속한 좀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금일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다양한 이제 제도에 대한 소개와 변경 방식과 대안들도 말씀드렸지만 결국 1번은 공감대 형성입니다. 우리 공감대 형성을 토대로만 이제 스마트 건설의 진일보한 방식으로 이제 접근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고요. 그러한 과정에서 이제 정부는 통합적인 이제 스마트 건설 제도 정책 체계 마련을 통한 산업 혁신을 주도해 주길 바라는 부분이고요. 결국 나아가야 될 최종 방향성은 자생적인 발전을 유도하는 선순환 시스템의 구축이 아닐까 싶습니다. 다음으로 발주자는 결국은 정부가 마련한 새로운 산업체계 조속한 안착을 위해서 실행 가능한 수준의, 즉 시장이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의 합리적인 방안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부분이고요. 기업의 역할은 무엇이냐라고 봤을 때는 결국 이제 스마트 역량 강화를 통한 산업 경쟁력을 확보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주에서 말씀 주신 진일보한 생산 시스템의 도입을 통해 산업의 역량은 주도적으로 확보해 나가길 바라는 바입니다. 예, 이로써 이제 제가 드릴 수 있는 거의 다 드렸는데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원장님께서도 많은 말씀 주셨는데요. 저희 이제 두 번째 세미나까지 왔습니다. 총 내년 3월을 최종 종착점, 이제 또 시발점으로 생각할 수 있겠는데요. 그 과정에서 이제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부분에 이제 스마트 건설이라는 두 번째 세미나까지 왔는데, 이후에 이제 주택 도시나 건설 산업 전체 전반에 대한 얘기들도 다시 한번 다뤄줄 예정이고요. 내년 3월을 기점으로 건설 산업의 재탄생에 대한 전체적인 방향성과 시장, 산업, 기업 부분에 있어서의 혁신 방안을 또다시 제시하고, 이를 기반으로 해서 또 이어나가고 지속적인 후속 연구를 추진할 나갈 계획입니다. 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로써 발표를 마치겠습니다.